아파치 공격 헬기 재검토에 합동 화력화학 백지화됐습니다. 공수용 경장갑차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백지화됐습니다. 종말을 백지화됐습니다. 그놈의 예산 부족 문제에다가 비싸다는 비판이 나왔어요.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나라에 도둑놈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백지화된 무기체계가 4개나 더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국방부는요, 한국형 항공모함 외에도 육군의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 요게 36대 규모인데 3조 한 3,327억 원 규모. 그 다음에 공수용 장갑 차량, 요게 53대인데 이게 한 7천억 원. 그 다음에 합동 화력함 사업, 이게 3척인데 2조 2,834억 원 규모고요. 그 다음에 합동 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 이게 4대에 3조 3,901억 원짜리였어요. 이 4개도 역시 백지화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제 대형 공격 헬기하고 공수용 장갑 차량 사업은요, 기본 사업 목적이 같아요. 그래서 함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방부는요, 북한 정권의 급작스러운 붕괴 상황에 대응해서 좋게 얘기해서 안정화 작전, 실질적으로는 뭐야? 북진 작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북한의 핵무기하고 탄도미사일 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신속히 우리 육군이 진입해서 북한 사회를 안정화시키지 못하면요, 별의별 문제가 다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중국 무기 시리즈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 얘기했었죠? 중국이 진입을 해서 북한 영토 전부를 점령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국방부는요, 신속한 북한 영토로 진입해 최소한 북한 영토의 절반만이라도, 왜 절반이야, 샹, 다 해야지. 아무튼 이거라도 확보하고자 서방 군대 중에 미국과 한국군만이 보유한 헬기 공중기동사단, 그러니까 제2 신속대응사단을 창설합니다. 이 제2 신속대응사단은요, 최소 100대 이상의 수리원과 UH-60 블랙호크 병력 수송헬기, 그 다음에 CH-47 시누크 다목적 수송헬기 30여 대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수송헬기들은요, 굉장히 부피가 커요. 굉장히 커요. 둔중합니다. 경쾌하지가 못해요. 또한 수송헬기라는 특성상 방어력도 충분치 못해서요, 비행 중간이나 착륙 시에서 굉장히 위험해요. 손쉬운 먹이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중무장한 공격 헬기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송 헬기에 앞서서 비행 경로를 정찰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도 해야 되죠? 수송 헬기의 측면에서 엄호도 해야 되고, 수송 헬기가 착륙할 때에는 주변 지역을 정찰 및 청소하는 임무도 해야 합니다. 우리 육군은요, 현재 미루온 소형 무장 헬기를 양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이요, 테러와의 전쟁 초창기에 아군 부대의 콘보이 엄호하려고 뭘 사용했었냐면, 우리 이 미루온하고 비슷한 OH-58 카이오와 경무장 헬기를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군 콘보이가 공격을 받으면 이 카이오와가 정리한다 이렇게 됐는데, 실전을 겪어보니까 이 카이오와가 보병의 소총탄조차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카이오와가 추락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명예훈장 제조기 혹은 위도우메이커라는 악명이 이 카이오와한테 붙었죠. 이렇게 막대한 손실량에 놀란 미 육군은 이 OH-58 카이오와를 신속하게 어떻게? 퇴역시켜버려요. 그리고 현재 모든 종류의 정찰 그리고 엄호 작전에 전문적인 공격 헬기인 AH-64 이 아파치를 투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아파치는요, 14.5mm 중기관총도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병이 휴대한 경기관총 따위로는 이빨도 안 먹힙니다. 그래서 우리 육군도 미국의 전쟁 경험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제2 신속대응사단의 북한 진입작전이나 혹은 북한 영토 진입 이후의 안정화 작전, 이런 걸 하면서 대게릴라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파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문제는 2022년에 일어났죠.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이나 기타 서유럽 국가들이 제공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해서 AH-64 이 아파치보다 튼튼하다고 알려진 러시아군의 카모프 50이나 미르 28 공격 헬기를 대량으로 격추시켰습니다. 특히 작년 8월 1일 서방 언론은요,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에서 FPV 드론을 사용해서 중량 12톤짜리 미르 8 수송헬기를 격추했다고 보도하는 등 헬기의 취약성이 거듭 드러나고 있었어요. 당연히 국내에서도 아파치 공격 헬기 추가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구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하고 육군에서도 재검토에 착수했죠. 그래서 육군이 얻은 답은 뭐냐? 아파치는 북한 붕괴 등의 혼란 상황에 투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수행한 체계적인 방어체계에 노출된 가능성은 낮다고 봤어요. 사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은요, 광활한 평원지대입니다.
그래서 공격 헬기는 상당히 멀리서 관측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요, 적외선 시커 냉각에만 약 1분이 소요되는 적외선 유도용 스팅어나 SA-18을 발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해 우리 한반도는 어떠냐? 복잡한 산악 지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치 공격 헬기는요, 적진에 침투할 시에는 30m 이하의 초저고도로 비행을 해요. 그래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나 공격 드론을 준비할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우리 전쟁하고는 좀 안 맞아요. 현재 드론이 맞는 무기가 아닌가요? 국방부는요, 이 아파치 헬기를 공격 무인기나 드론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지만 사실 이 모두가 한계성이 분명합니다. 국내에서도요, 공격 무인기 사업이 존재하긴 하지만 여러 문제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군의 계획은 먼저 차기 군단급 무인기를 개발한 이후에 이를 기반으로 공격 무인기를 개발한다는 거죠. 그런데 차기 군단급 무인기는요, 개발 과정에서 4대 시제기 중에서 무려 3대가 추락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에 실시된 시험평가를 지켜본 군은요, 요구한 성능 요구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 개발 실패를 선언했죠. 그리고 곧바로 국방부와 개발자인 국방과학연구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차기 군단급 무인기 사업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비닉 사업으로 분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관계자들 대부분은 사업이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기 군단급 무인기 개발의 파행을 겪자 카이는요, 국가연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기 군단급 무인기 블록2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차기 군단급 무인기 블록2는요, 앞선 모델보다 가볍고요, 중량 50kg급 유도 미사일을 4발 운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 무인기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이게 제안일 뿐 국방부가 이를 선정한 상태가 아닙니다. 국방부가 어떠한 선택을 하던 간에 한국형 공격 무인기 개발과 배치에는요, 최소 7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실 공격 무인기나 드론만으로는요, 공격 헬기 임무를 대체할 수 없다는 비판도 여전히 강력해요. 제가 나중에 자세히 분석하겠지만요, 여러분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어마어마한 신화를 창출했잖아요. 그런데 이 드론 신화는 사실 상당히 과장된 면도 없지가 않습니다. 영국의 국방안보 싱크탱크 RUSI라고 있어요. 이 로얄 유나이티드 서비스 인스티튜트라는 곳인데, 이 RUSI 산하의 잭 워틀린과 닉 레이놀즈가 작성한 우크라이나 전역 분석 보고서인 Tactical Developments During the Third Year of the Russo-Ukraine War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운영하는 드론 가운데 60에서 80%가 지형적 장애나 적의 제밍, 그리고 여러 기술적 문제, 기타 운용자의 운용 미숙 문제 등으로 인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공격에 실패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공격 헬기는요, 공격 무인기나 드론 등과 비교해 훨씬 악천후에 강하고 무장 운용 능력도 뛰어나며 초저공 비행이 가능해서 생존성이 아주 우수하고 당연히 조종사가 탑승하므로 통신 재미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나 육군의 관계자들은요, 막대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아파치 사업이 백지화되었지만 이것이 공격 헬기 사업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공격 무인기나 드론의 한계점이 분명히 부각될 경우 아파치를 대신해 한국형 상륙 공격 헬기가 대체 모델로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하게. 사실 대형 공격 헬기 도입 사업의 백지화는요, 제조사인 보잉의 때문이에요. 아파치 추가 도입 사업은요, 원래 책정되었던 예산이 3조 3,327억 원이에요. 그런데 보잉이 부도 위기에 몰렸잖아. 그래서 무려 35억 달러 4조 7천억 원을 부릅니다. 무려 1조 3천억 원이 증액됐어요. 이러니까 누가 사요? 안 사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조금 전에 대형 공격 헬기와 공수용 차량은 함께 설명 주신다고 했거든요. 네, 우리 육군은 헬기로 이동하는 제2신속 대형세단 보병부대의 화력과 방어력을 보강하고자 공수용 경장갑차를 도입해 이를 CH-47 시누쿠 수송 헬기로 수송하고자 했어요. 구체적으로 독일 공수부대가 운용 중인 비젤 경장갑차 도입을 검토했었는데요. 이 비젤은 수송 헬기 경락고 탑재를 위해서 가장 큰 비젤2도 전장이 4.78m, 높이는 1.81m, 전폭이 1.87m에 중량도 4.78톤에 불과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운영하는 CH-47F 시누크 헬기의 경납고 안에 2대의 BGL-2가 들어갈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현대로템이 BGL-2의 면허 생산을 제한하면서 기아자동차와 협력해 엔진 등의 핵심 부품을 국내 자동차에서 사용 중인 상용 엔진으로 교체함으로써 정비 보급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까지 제안이 되었었습니다. 또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국내 기술로 공수형 경장갑차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게 필요량이 겨우 53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 차량을 굳이 국산화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은 국산화 사업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요, 독일군이 이 BGL-2를 대체할 신형 공수형 경장갑차인 루바, 즉 항공수송 무장 운용 차량 개발 사업을 시작했기에 낡은 BGL을 도입할 필요성도 없어졌다는 거죠. 사실 BGL은요, 1979년부터 생산된 낡은 모델이에요. 이게 항속거리가 겨우 200km밖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독일 국방부는요, 라인메탈사의 루바로 호칭되는 신형 공수형 경장갑차를 주문했고요. 2024년에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육군도 당연히 이 루바에 큰 관심을 표명했지만 2024년 11월 독일 경제지인 하트펑크는요, 루바 도입 사업이 가용 예산을 훨씬 초과함에 따라 조만간 프로젝트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독일 방위사업청에 해당하는 이 반프하고 이 루바의 개발자인 라인메탈사 모두는요, 아직은 공식 발표를 거부하고 있지만 독일 언론의 분위기는 프로그램 진행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는요, BGL-2는 너무 낡았고 신형 루바의 개발 사업도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결국 공수형 경장갑차 사업을 어떻게 백지화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특수작전용 경전술 차량을 도입해 대체할 계획이죠. 특수작전용 경전술 차량은 무엇인가요? 예, 특수작전용 경전술 차량은요, 미국 특수전부대와 헬기 기동부대가 현재 사용 중인 GMV라고 있어요. 이게 Ground Mobility Vehicle인데 이 GMV와 동일한 개념의 전술 차량입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진행하면서 급한 대로 CH-47 시누크 헬기를 사용해서 험비 차량을 수송했지만 로프를 사용해 견인하는 이른바 슬링 방식을 사용하면서 공기 저항이 굉장히 커져서요, 헬기의 항속거리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응해서 CH-47 수송 헬기 경납고에 2대를 집어넣을 수 있고 치누크보다 작은 UH-60 블랙호크로는 슬링 방식으로 매달아 수송할 수 있는 경량 전술 차량인 GMV가 개발되어 현재 미 특수전부대와 헬기 기동선에서 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군도요, 이 GMV와 비슷한 차량 개발을 요구했고요. 기아 자동차가 아덱스 2021 전시회 당시에 ATV를 공개했죠. 이 ATV가 All Terrain Vehicle, 즉 전지형 차량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요걸 공개했습니다. 이 ATV는요, 치누크 헬기의 경납고에 2대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전장을 4.6m, 폭을 1.86m로 줄였고요. UH-60 블랙호크 헬기를 활용해 슬링 형태로 수송할 수 있도록 공차 중량을 2.2톤으로 억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ATV는요, 기아 자동차의 모하비 SUV의 차대와 엔진을 사용해 최고 출력 260마력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갖추고 있어요. 미국의 GMV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자랑하면 물론 당연히 민간 차량을 기반으로 하므로 양산 가격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기아 자동차 관계자는 이 ATV가 최고 속도 시속 190km에 항속거리는 도로 기준으로 700km이며 영하 32도에서부터 영상 43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험지 주행을 위한 특수한 세팅이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육군은 국내에서 개발되는 특수작전용 경전술 차량에 방탄 키트와 무장을 추가함으로써 공수용 경장갑차 임무를 대체할 계획이며 다른 사업과 달리 공수용 경장갑차 도입 사업은 확실히 포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5개 중에 이제 2개가 남았는데요. 네, 먼저 합동 화력화학 건조 사업이 백지화됐습니다. 이거 우리 채널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우리 군은요, 북한이 보유한 대량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대응,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상황을 탐지하면 곧바로 신속 선제 타격하고자 이른바 킬체인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해 무려 2,500여 발이 넘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육군이 가진 제한된 발사기지와 수량이 부족한 발사대만으로는 대량의 미사일을 빠른 시간 안에 발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현무5 같은 괴물 탄도 미사일이요, 전장이 약 20m급에 중량이 36톤입니다. 그래서 지상 배치 이동식 발사대를 통한 운용이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개걸음하는 거 나왔었잖아. 또 이동식 발사대도요, 가격이 이게 대당 한 대 20억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100대만 해도 뭐예요? 2천억 원이 넘어요.
이런 상황에서 해군이 제안한 합동화력함은요, 척당 80발 이상의 발사대를 갖추어서 대량의 무기를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고, 해상을 항해하고 있으면 북한군의 선제 기습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군은요, 철저한 자동화를 통해 합동화력함을 50명 이하의 인원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봤죠. 그래서 하나오션이 해군의 요구를 반영해서 설계한 합동화력함은 전장 150m에 전폭이 20m, 배수량 8,000톤 수준이었습니다.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수직발사기 80기 외에 현무4나 현무5 등의 괴물급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수직발사기 15기를 갖추고 있을 계획이었어요. 국방부는 총 2조 2,833억 원을 투입해 합동화력함 3척을 건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예산 부족 문제에다가 임무가 중첩된다는 비판, 그리고 합동화력함 건조비가 생각보다 비싸다는 비판이 나왔어요. 무엇보다 소수의 함정에 너무 많은 무기가 집중되어 있어서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받거나 혹은 고장 등이 발생하면 너무 많은 전략 무기가 묶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합동화력함 건조 사업을 백지화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KD-3 배치2 정조 대형함과 KDDX 차세대 구축함의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이 정조 대형함과 KDDX급에는요, 대형 유도무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된 신형 KVLS-2 수직 발사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해군용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아무튼 뭐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런 대안이 있다니 좀 다행이긴 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할 합동 이동표적 감시 통제기 사업은요, 3조 3,901억 원을 투입해 미국 공군이 사용 중인 E-8A 조인트 스타스 지상감시용 조기경보기와 동급의 기체 4대를 확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너무나 아쉽게 이게 백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공군은요, 50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북한의 자주포, 방사포,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기를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지상용 조기경보기 개발을요, 해외 업체에 맡기고자 했어요. 하지만 제대로 이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해외 개발사들은요, 한국군의 탐지 성능 요구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 사업 방식도 고정 가격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업 참여를 잠정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고정 가격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고정된 예산 안에서 요구된 성능을 만족시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 개발사가 막대한 개발비 부담을 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외 업체들이 손을 들자 국방부도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포기해버렸죠. 그리고 그 대체 방안은요, 제가 이제 곧 여러분한테 뭘 설명해 드릴 거냐면 한국군 특수전부대용 실무장 도입 사업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여기에 대체 방안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대체 방안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짜 제가 솔직히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업만큼은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꼭 추진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첨단 감시체계 확보는 아직 그 갈 길이 너무나도 멀기 때문이죠. 제가 오랜만에 말씀드리지만 나라에 도둑놈이 너무도 많습니다.